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를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LKB의 이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상담자분들의 사연을 듣고 고민을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들어온 사연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돈 때문에 금간 20년 우정,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세차장에서 생긴 일, 부당한 과실 비율,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알아보고 또 여기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안 뭔가요? 네, 오늘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간호법 제정안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 돌봄 인력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와 같은 1급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지금처럼 고도로 발전된 현대의료 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네. 숙련된 간호사 등의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같은 세계의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의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서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감염병 치료에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나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제 간호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또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좀 대응할 필요가 커지면서 네. 전문적인 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간호법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 내용도 좀 함께 알려주시죠. 네. 새로 제정된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근무 조건과 전문성 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교육 담당 간호사의 의무 배치, 간호사 인권 침해 예방,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와 간호 서비스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시설의 적절한 인력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호인력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인력들을 많이 수급하려면은 그만큼 좀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줄곧 좀 반대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좀 제정을 좀 반대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간호사들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환자들의 가정 방문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네. 네, 의사 측은 기존 의료기관에서만 활동하도록 규정된 간호사가 간호법 제1조에 추가된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 의사 없이도 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을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건 다시 말해서 기존과 다르게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나 진단 없이 독단적인 의료 행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만든 의료기관과 간호사들이 만든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한 2차, 3차 대형 의료기관들은 경영난 또는 파산까지도 이르게 될 수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놓고 좀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좀 간호사 측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간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단체는 어떤 입장을 좀 밝혔나요? 네, 간호사들은 이런 의사들의 주장에 신설된 간호법안 자체에도 기존 의료법안과 동일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그러니까 제10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문구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 없이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간호사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사들만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의 반발 역시 거센다고요. 네, 현재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은 고졸 이하 또는 사설학원 수료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협회는 이 학력 제한을 폐지하지 않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특혜이고, 또 간호조무사법 제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고, 이러한 학력 격차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간호법이 시행이 되면 장기 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서 간호조무사의 대량 실직의 위험도 있다는 이유로 지금 간호법 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에 간호사들은 또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규정과 응시 자격 등은 현행 의료법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온 조항일 뿐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업무를 포함시킨 것은 이제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보조 인력화 또는 이런 직종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쪽과 다 이렇게 갈등을 겪었던 이 지역사회 문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이런 내용들을 빼고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결국에 21대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을 밟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정치권을 향해서 간호사 측에서는 굉장히 좀 항의가 빗발쳤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대한간호협회는 이제 지난달 29일에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권의 간호법안 폐기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을 처리해 줄 것을 법적으로 간호사를 필요한 필수 조치 수립 등을 여야와 정부에 공식 요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번에 간호법이 본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여야의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 사항으로 인한 미상정 이런 것이 아닌 단순히 시간이 없다라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간호계와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즉각 사과를 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에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약속을 했다가 또 이제 그걸 이제 좀 계속 번복하다 보면은 좀 실망감이 좀 컸을 것 같은데요. 지난 6일에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뭐 아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이 간호법이 통과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제가 친구한테 돈을 이제 빌려줬는데, 네. 그거를 상환 받는 방법이나 이런 걸 조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돈을 빌려준 친구로부터 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자세한 내용 좀 이유진 변호사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네. 인사 나누시고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얼마만큼의 액수를 빌려 주셨는지 또 못 받으신지는 얼마나 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총 빌려준 돈은 현금 6천만 원 하고, 네. 코인으로도 빌려준 돈이 있는데, 코인은 뭐 알고랜드라는 코인, 네. 16만 개 정도 네. 빌려줬는데요. 이 코인은 2022년 4월에 빌려져서 네. 당시 가격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네. 지금은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건 어차피 코인 개수로 받기로 한 거라서 네네. 현재 뭐 가치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 현금이랑 코인 빌려준 거를 이번 달 24년 6월에 받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친구가 지금 상황이 바로 주기가 어렵다 네네. 하면서 본인이 일하면서 얻는 소득이나 네. 이런 걸 해가지고 현금은 6천만 원을 월 500만 원씩 네. 12개월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갚을 수 있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코인까지는 지금 장담하기 어렵다. 네. 친구가 채권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채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돈은 갚기는 갚겠지만 지금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6월부터 500만 원씩 매달 갚겠다 이렇게 친구분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일부라도 받으신 부분, 돌려받으신 액수가 있으세요? 지금 일부라도 받은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변제는 전혀 하고 계시지 않은 네, 상황이다. 원래 이번에 한 번에 갚기로 했는데 네네. 이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라서 네, 지금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간곡한 친구의 부탁으로 인해서 돈을 빌려주시게 된 것 같은데 좋은 마음에서 근데 이렇게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돈을 빌려주시고 나서 못 받는 경우는 사실 너무 많아서 이런 상담은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담이긴 한데 사실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런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제 네.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혹시 이제 친구랑 그거에 관련한 사용증, 네네. 금다운대차 계약서 이런 걸 조금 쓰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현금에 대해서는 뭐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고 저번에 이 친구랑도 쓴 적이 있는데 네. 혹시 코인 관련해서도 차용증을 똑같이 법적 효력 있게 쓸 수가 있나요? 네, 코인 관련해서도 차용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지갑 이런 걸 통해서 전송을 해주셨나요? 아니면은 현금을 주시고 그분이 코인을 매수를 하신 건가요? 전자지갑으로. 전자지갑으로 이렇게 그런 내역들도 다 남아 있으신 거죠? 그 전송 내역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뭐 아마 그 거래소 그거에 대한 빌려줬다는 뭐 카톡 내역이나 통화 내역 정도는 있긴 한데 전송 내역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지금 이용하셨던 거래소나 이런 곳에 들어가 보시면은 전자지갑 그 친구분의 주소도 나와 있을 거고 상담자분의 주소도 나와 있을 거고 내역은 아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뭐 전화 통화로서 코인을 얼마나 보냈고 또 돈은 얼마나 주고 받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상담자분께서 그 친구분에 대해서 채권이 있으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뭐 코인이든 지금 상황에서 코인에 관련된 내용이든 돈을 빌려주신 내용이든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차용증을 쓰고 네. 근데 나중에도 뭐 미루게 돼서 만약에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네. 그 친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다른 채권자들 뭐 친구나 부모님도 있고 네. 네, 그 친구가 또 얘기하기로는 부동산에 뭐 또 건물 올리면서 네. 계약금을 내놓은 게 있다. 근데 이제 그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서 또 트러블이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본인이 이제 법적으로는 그쪽이 이제 그 정확한 법률 용어는 모르겠는데 네. 그쪽 부동산 쪽이 1순위로 이렇게 빚을 갚게 돼 있더라고요. 그 근저당권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순위가 그쪽이 선순위가 되실 수가 있는데 뭐 지금 그 가압류 같은 게 걸려 있다고 하면 가압류의 경우에는 특별히 순위가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자분께서 친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 그 친구가 이제 벌이가 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혹시 이제 그 법적으로는 그 부동산 쪽이 1순위로 간다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소송을 걸든 뭐 어떻게 하든 이제 그 2순위라도 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소송을 걸면은 그냥 채권자들 모두 비율별로 나눠서 주게 되는지 제가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그 친구분의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그 부동산을 상담자분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셔야 될 것 같아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셨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권리 관계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근저당권에 뭐 그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어서 뭐 이만큼을 빌려주고 이만큼의 지금 근저당을 설정을 해놨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근저당권자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자가 만약에 그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했을 때는 먼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의 뭐 채권 최고액의 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8천만 원은 그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가는 것이 맞고 남은 금액으로 이제 상담자분께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만약에 순위가 그쪽인 거는 알겠는데 가압류가 그러니까 순위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더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에 그 다음에 가압류 같은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압류권자들은 안분해서 나눠 가지시게 됩니다. 그 비율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겠다. 네, 일단은 그렇게 지금 차용증은 받아두시는 게 좋고 향후 어떤 법적인 대응까지를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법적인
그때 생각할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뭐 내년에도 네, 이제 네. 더 말이 달라진다던가 이러면 네, 네. 진행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 바로 진행할 음, 생각은 크진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미리 좀 조금 알아놓고 장치를 조금 대응 마련해, 방법 미리 알아놔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추후에 어떻게 나아갈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장치를 마련을 해 두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추후에 법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든 안 하시게 되든 지금 당장 뭐 가압류를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 채권 그 친구분의 재산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시는 방법도 있고 차용증을 쓰실 때도 나중에 조금 번거로움을 줄이고 좀 확실하게 조금 받아낼 권리를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증이라는 게 네, 저는 이제 차용증 그 친구랑 한 번 써보긴 했는데 네, 그 법무사인가 어쨌든 사무소 가서 이제 쓰기는 했어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공증이 효력이 없고 그 차용증을 가지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공증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공증 자격이 있는 그 네. 변호사 등 찾아가셔가지고 공증을 네. 확실하게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법무사나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작성을 하셨다고 해서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증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있거든요. 거길 찾아가셔가지고 받으셔야지만 효력이 있고 공증을 받게 되시면 이제 그거는 사실상 미리 판결을 받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네. 판결을 미리 공증으로 받아놨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네네. 공증을 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변호사분을 찾아가서 네. 차용증을 쓰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기까지는 또 친구분이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미리 차용증 같은 것들은 좀 명확하게 받아두시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금 이미 카카오톡이나 전화 통화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분쟁이 뭐 복잡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확실하게 해두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차용증도 작성을 해두시고 미리 공증도 받아두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용증 같은 것만 받아두시더라도 나중에 꼭 뭐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법원에 조금 지급명령 절차라는 단순한 쭉 그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시면은 바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나오는 간편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소송 같은 긴 절차 없이 네, 법원에서 맞습니다. 명령만 하면 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미리 조금 법적인 효력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을 좀 마련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네. 또 이제 차용증 쓸 때 이제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은 뭐 언제까지 줄 수가 있겠다. 네. 근데 코인은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상황에서 네. 차용증을 쓸 때 뭐 갚는 기한을 써놓지 않고도 차용증을 쓸 수가 있나요? 그것도 효력이 좀 있나요? 기한을 정해 놓으셔야 되긴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아예 그러니까 코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한을 좀 명시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라도 뭐 언제까지는 갚겠다, 언제까지는 제가 하나 여쭤보면은 그 기한을 적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 친구가 모른다고 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내후년 아니면 뭐 3년 뒤 이렇게 이 친구가 모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언제로 적어야 될지 자체를 그 생각을 안 해보긴 했거든요. 언제까지 일단은 처음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실 때 그래도 대략적으로 언제까지는 갚겠다라는 기한을 좀 명시를 해두시고 그 기한이 지날 무렵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뭐 작성을 하시든지 해서 기한은 그래도 좀 명시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명시를 해놓고 그때 가서 뭐 미룰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명시를 해놓는 게 좋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뭐 친구분이시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진행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다툼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이 도가하더라도 뭐 기한이 도가하면 다시 언제까지 연장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다시 작성을 하셔도 좋은 부분이니까 기한을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궁금하신 것들은 대부분 다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분쟁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네. 사전에 좀 연락을 그래도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막 소송을 딱 해야지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보통 이런 사례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비슷한 사례라든지 이런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좀 어떤 이야기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사실 주변에도 그렇고 뭐 상담도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서 좋은 뜻으로 호의로 돈을 빌려주고 상담자분의 사연처럼 코인을 빌려주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은데 아까도 제가 상담자분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기는 네. 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여러 법적인 절차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 내가 받을 돈이 있고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줘야 한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판단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경제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진 돈이 없거나 뭐 때로는 숨겨 놓았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실제로 돈을 받아낼 때까지는 너무 많은 난관들이 존재를 하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결국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상담자분께서도 그래도 현명하신 네.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친구분이시기도 하고 지금 당장 이 돈을 막 받아내는 네네. 것이 뭐 어려울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셨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를 네, 여쭤보시는 맞아요. 거는 굉장히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 뭐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차용증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추후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조금 더 뭐랄까 번거로운 절차 없이 확실하게 자기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조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소송을 해서 이기는 거랑 네. 돈을 직접 받아내는 것은 네, 좀 맞습니다. 다른데 네. 그런 실익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자님께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볼 것도 네, 맞습니다. 그 네. 조언을 주셨고 또 그 밖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등기부 등본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것도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네. 가능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분이 네, 코인을 지금 네, 코인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급여 소득자다 그러면 이제 뭐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는 있으니까 일단은 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뭐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불법적인 방법은 안 네, 되지만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래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또 결코 못 받아내는 것은 아니니까 미리 재산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빌려주거나 네. 할 때도 그런 네. 것들을 좀 확실하게 먼저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분쟁이 있을 만한 그런 갈등의 불씨를 좀 사전에 좀 네.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수도권에서 금형사출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최근에 큰 부지로 이전하느라 공장 설비를 새로 했는데요. 그러던 중 공사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마감도 하자가 많고 전기 쪽도 부실 공사가 너무 많아서 총 공사대금 12억 3천만 원 중 잔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 보류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법원에서 조정으로 6천만 원을 제가 지급하라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정을 하면 꼭 그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어제 법원에서 저희 공장에 나와서 3억짜리 기계에다가 경매한다고 딱지를 붙이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조정대로 해도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3억짜리 기계를 경매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기계 소유권도 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현재 이제 공사업체랑 이 대금 문제로 소송을 들어갔고 이제 지금 조정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정 절차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조정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이제 조정 절차를 좀 가게 되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정은 이제 쉽게 말해서 법원이 권고를 해서 양측이 합의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면 법원은 양측의 말을 딱 들어본 다음에 판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관계가 법리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송은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장을 보자는 것인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합의로 풀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법원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 보라는 뜻에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고, 이때 법원은 소송 중에 조정 기일을 지정을 해서 당사자들끼리 합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줍니다. 네. 그럼 조정기일에 이제 뭐 양측의 변호사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당사자가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냥 조정 불성립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조정이 불성립이 되면 다시 원래의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안에 따라서 조정의 양측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데 조정안을 뭐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하는 경우가 강제 조정을 하는 경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상담자분은 이 강제 조정안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것대로 가야 되나 이렇게 네. 좀 의심이 있었고 네. 여기에 이제 좀 합의를 충분히 하신 게 아닌 것 같은 네.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래서 사연에서 조정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꼭 그대로 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네. 아마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판결문 받으면 그 판결문은 아는데 네. 이 조정 절차가 좀 생소해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조정 결과는 법원의 판결이랑은 달라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이 조정 결정안을 받으신 이후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조정 불성립과 마찬가지로 다시 재판 네, 절차로 재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상담자분 사연을 보면 네.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러니까요. 네. 딱지도 지금 붙이고 한 걸 보니까 네. 지금 이의 신청 기간이 좀 지난 네.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서 이 조정안이 확정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이제 원래 변제해야 할 돈이 6천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이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3억짜리 기계에다 딱지를 붙였다. 네. 이게 이제 그 어떤 가액이라든지 요거에 비해서 좀 네. 지나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요런 거는 뭐 실무상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압류 재산은 일단은 뭐 채무액과 비교를 해서 일반적으로는 뭐 너무 과도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겠는데, 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또 압류가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이제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이제 목적물의 가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매되고 채무에 이게 충당이 되고 남은 잔액,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네. 기계를 처분하고 경매하고 남은 6천만 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은 채무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목적물의 가액이 크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압류 절차에 불복하기는 좀 어렵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해 하셨던 게 이게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청에서 좀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인데 네. 이렇게 소유권이 상담자님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도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부당한 압류인 것 같아서요. 네. 이 경우에는 상담자분이 아닌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원청, 제3자 소유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청이 이 압류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3자 이의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정 조소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이제 압류 등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이 항상 그 실무적으로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이거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법적으로 제도가 몇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채무자한테 그냥 자발적으로 내놓으라라는 제도라서 강제성이 사실은 없고 그냥 네. 이제 내놔주세요라고 네. 하는 안 내놓으면 그만인 거라서 네. 안 내놓겠죠, 아무래도 네. 채무자들은. 네, 근데 이제 재산 명시 신청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법원을 통해서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직접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통해서 채무자 소유 재산을 직접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 명시 신청을 먼저 해야지만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네. 절차가 있군요.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보통은 이제 돈을 저희가 앞에 또 전화 상담에서도 뭐 했던 사연이랑 네. 좀 비슷한 부분도 약간은 있는데 네. 그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갚지 않고 있는 이런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이걸 소송을 하는 것이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과연 좀 실익이 있을까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미리 받아놓는 게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법원의 판결문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언제든지 강제 집행, 그러니까 뭐 압류를 한다든지 추심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채무자한테 돈이 없더라도 뭐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고 채무자한테 재산이 또 새롭게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이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판결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리 이제 분쟁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이런 그 절차라든지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제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얼마 전 차가 많이 더러워져 손세차를 맡겼습니다. 분명히 저는 6만 원어치 베이지 코스만 요청했고 3시간 정도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차가 번쩍번쩍하기에 베이지 코스도 엄청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세차장 주인이 제 동의도 없이 광택을 냈다는 겁니다. 작업을 하면서 스월 마크가 많이 생겨 그냥 두면 차량이 전부 변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택을 내고 유리막 작업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무려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절대 못 낸다고 왜 전화하지 않았냐고 묻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차량의 상태가 너무 나빠 할 수 없었다며 계속해서 1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일단 광택을 내긴 했으니 100만 원은 지불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돈이 아깝습니다.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사실 이렇게 요청하지 않은 작업을 하고 100만 원 달라고 하면 네.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았을까? 저도 네.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미 상담자분께서 돈을 냈죠. 줬다고 네. 하시니까 어쨌든 이게 계약의 범위, 저는 6만 원짜리 코스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추가적인 작업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원래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제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미 광택 작업이 되었고, 네. 이 결과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상담자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작업이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세차장 주인과 좀 적절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비용 조정을 좀 하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 작업은 다 했으니까 네. 또 만약에 주지 못하겠다 이럴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계약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네. 소송을 제기한다면 뭐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고, 이제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소액 사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액 사건이 간편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 네. 역시 이제 소송이고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게 마련이니까 네.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시고 소송 이전에 소비자 보호기관에 이 신고하는 방법을 조금 한번 고려를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재 기관을 네.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제 주인의 동의 없이 이제 작업을 진행했다는 건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실무상에서는 어떻게 좀 증명을 하거나 좀 그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연에서 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연을 보면 전혀 동의받지 동의를 않고 받은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상담자분과 뭐 전화 통화를 할 때까지 네, 기다리든, 기다렸다가 네, 진행을 대면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뭐 이제 상담자분이 나는 안 해도 네. 된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세차장 주인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차에 뭐 변색이 된다든지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을 이제 고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뭐 추가 작업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세차장 주인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세차장 주인한테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세차장 주인분의 좀 뭐 이렇게 항변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네. 광택 작업을 진행을 안 하면은 이게 차량이 좀 변색될 수밖에 없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광택 작업을 진행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변색이 됐을 때 이분이 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네. 때는 이제 광택 작업 진행 안 해서 네. 시간이 지나서 변색이- 차량이 네. 변색된다, 이거를 고지를 안 했으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차장 주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뭐 베이직 코스 진행하면서 이거 하면 추후에 뭐 관리 방법이 이러이러한데 네.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내하는 것까지 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안내가 안 됐고, 또 이제 추후 변색을 막기 위한 어떤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 사항 같은 것들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그 차주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상담자님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민사소송보다는 이제 네. 소비자 뭐 이제 좀 중재 기관 네. 이런 걸 추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세차장 주인이 작업을 하기 전에 추후 발생할 문제를 안내를 안 하거나 추가 작업에 대한 부분을 상대 그 차주분께 고지하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돈을 주신 부분도 있으시고 하니까 적절하게 이제 소비자 보호기관 중재를 먼저 거치시거나 이제 세차장 주인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서 좀 협상을 통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이제 어떤 분쟁보다는 이제 좀 합의나 네. 좀 대화로 좀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또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새벽이면 집 앞 사거리 신호등이 꺼지고 노란불만 반짝입니다. 시속 40km의 속도 제한 구역에서 별 생각 없이 시속 50km 정도로 직진하던 저는 좌측에서 시속 80km 정도로 빠르게 직진하던 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제 운전석 쪽을 정통으로 충격했고 저는 전치 16주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는 전치 4주 정도라고 들었고요. 문제는 상대 보험사가 5대5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분명 교차로에도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 말이죠. 그 증거로 상대차가 제 운전선 쪽을 박았고요. 게다가 둘 다 과속이라지만 상대가 훨씬 더 빠르게 과속했을 뿐더러 제 부상이 더 큰데 5대5라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 보험사 쪽에서는 과실 비율을 적극적으로 책정하지 않고 미적미적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과실은 5대5라고 나왔는데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지금 부상이 훨씬 더 내가 크고 16주로 크기 때문에 저쪽에 좀 과실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상 자체 정도만으로는 과실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뭐 신체적 조건이나 뭐 차량의 상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만 부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각 운전자의 행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만약에 이 큰 부상의 원인이 과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속으로 한쪽에 일방적인 과속으로 인해서 부상이 더 컸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단순한 과실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부상 자체만으로는 좀 부상 자체만으로는 좀 그렇고 그러면은 이분 지금 상담자님의 차가 일단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들어온 분의 좀 과실이 더 크진 않을까요? 네, 이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이제 우선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온 차량의 과실이 무조건 크다고 더 보아야 하고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 차량이 상담자분의 차량이 이제 우측을 운전석 쪽에서 충격을 한 것이니까 상담자분이 이제 먼저 교차로에 들어갔다라는 진입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자님의 주장 중에는 이제 둘 다 약간 과속을 하긴 했지만 3대 차가 이제 한 80km 정도 시속이었고 나는 이제 50km 정도였는데 이게 훨씬 더 이제 더 빨리 달렸다, 과속을 했다.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상대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과속을 했다면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 크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좀 과실 비율 5대5가 좀 어떻게 좀 부당하다고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사안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담자분의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을 했고 또 상대방이 더 높은 속도로 운전을 해서 그러니까 더 크게 과속을 했고 그다음에 상대방 차량이 상담자분의 이제 운전석 쪽을 박음으로써 이제 상담자분의 부상의 정도도 훨씬 컸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했을 때 과실 비율이 5대5다. 이거는 조금 부당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실적으로 이제 상담자분의 과실 비율은 한 30% 이하 그리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한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자님의 보험사가 좀 과실 비율 책정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좀 내가 좀 유리하게 좀 이 상황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뭐 사진, 사고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셔서 보험사에 제출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나 이런 분들, 전문적인 사고 조사를 하시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보험사와 이제 협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사와의 협상이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분쟁을 조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을 해서 과실 비율을 좀 재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교통사고 이게 과실 비율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느덧 이제 저희 좀 마칠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요. 저희 법률 상담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서
주셔도 좋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메일로 또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유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